이제 상대방이 좀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가시면 좋습니다. 임장 가가지고 너무 기대치가 높아져 버리면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상처가 크다. 그래서 임장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하는데 그런 기대치를 내려놓고 가면은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초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동산 임장, 조사 잘하는 방법입니다. 임장을 되게 어려워들 하시잖아요. 맞아요. 경장인 초보 시절 잘 하셨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멘토가 하는 걸 본 적도 없고 그냥 책으로 저는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우여곡절이 더 많았죠. 글로 배웠기 때문에 글과 실제는 정말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에피소드 생각나는 거는 임장 가서는 경매 투자자라고 밝히고 여쭙거든요. 뭐 시세라든지 이 주변 분위기. 근데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모든 부동산들이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아요. 정보를 알고 있어도 경매라고 하면 그냥 나가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거의 내쫓듯이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친절한 분들도 있고 다르거든요. 근데 한 부동산에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가격도 정말 낮게 내가 손품으로 조사한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른 데서는 공통적으로 그보다 훨씬 높게 해서 전 높은 거 기준으로 입찰을 하러 갔었거든요. 갔더니 그 보수적으로 낮게 얘기해준 사장님이 거기 계시더라고. 그 물건에 입찰하려고. 그게 생각이 나네요. 경쟁자니까 저분이 그래서 낮게 얘기했구나. 그리고 역세권은 아니었지만 평지고 건물 연식도 한 10년 이내고 해서 되게 깨끗하고 좋아 보였는데 아무리 그 어필을 해도 거기 뭐 세도 안 나가고 매매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얼마 정도에 내놔야 거래가 되냐. 제가 1억 6천 정도에 조사했었는데 한 1억 3천 이렇게 부르시더라고. 애초에 저는 1억 3천 부르시는 거 보고 이 부동산은 여기를 잘 모르시나 보다. 아니면 빌라를 잘 안 하시나 보다 하고 나와서 다른 데를 조사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른 데는 한 1억 6천이면 뭐 괜찮다 이런 의견이 공통적이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물건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지. 아니면 내가 경매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걸 찾아보고 이거 보니까 괜찮네 해서 본인이 입찰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교육할 때 얘기하는 게 부동산 사장님들의 의견을 너무 100% 믿지는 마라. 그들이 또 경쟁자이기 때문에 일부러 가격에 연막 작전을 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만 가면 안 되고 여러 군데 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만약에 한 군데만 가서 그 한 군데만 믿고 입찰했으면 유찰 한 번 더 되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손품을 팔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1억 5천 이상은 되겠다라는 그 기준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1억 3천을 얘기하니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여러 군데 갔더니 그분이 이제 잘못된 가격을 얘기한 걸 알게 됐죠. 이게 벌써 3년 전이어가지고 화곡동에 부동산들이 엄청나게 많고 3년 전이라 치면 컨설팅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고 그래서 시세조사가 되게 어려웠었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때가 시세가 되게 명확해요. 가격 가지고 장난을 못 치니까 딱 팔리는 가격, 실거주자 입장에서 팔리는 가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난이도가 예전보다는 쉬워졌고 그리고 경매라고 했을 때 친절함의 정도가 훨씬 제가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전화조사할 때인데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임장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시세조사할 때 전화를 드려서 가격을 여쭤보는데 처음에 집주인인 척을 많이 했거든요. 경매라고 하면 또 너무 막 다 부정적이고 막 귀찮아 하시니까 그래서 집주인이라고 하면서 이 전화를 했는데 아랫집 윗집을 보통 얘기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아랫집을 그 부동산에서 얼마 전에 계약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계약하셨잖아요. 집 다시 내놓으려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집주인으로서 이제 매매로 내놓으면 얼마에 팔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들켰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2차 3차에 약간 준비가 돼 있긴 한데 그 당시는 이제 저도 초보였기 때문에 하다가 이제 죄송합니다. 사실은 윗집이 경매로 나왔는데 경매라고 하면 너무 다 안 좋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화를 내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초보자로서 그거 딱 처음에 들켰을 때 얼마나 오싹했겠어요. 얼마 전에 계약했다고 하니까 거짓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거짓말은. 그 두 가지 스토리가 좀 생각이 근데 이게 흔하게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스토리에서 드리는 교훈은 뭐냐면 많이 하자. 부동산 방문도 많이 해서 의견도 많이 여쭙고 부동산들은 또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초보자들이 임장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떤 걸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준비 없이 갑니다. 임장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가요. 이게 사전 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가서 뭘 봐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준비를 잘 해서 가야 됩니다. 손품 조사라든지 이미지를 통해서 여기 좀 살펴봐야겠다. 도면도가 안 나와 있으면 엘리베이터 있는지 봐야겠다. 이런 걸 계획하고 가야 되는데 가서 그냥 그냥 동네에 한 바퀴 돌듯이 쭉 돌아보고 옵니다. 그건 임장이 아니거든요. 임장 가서 해야 될 조사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 가면 좋은데 그런 거 없이 가면은 갔다 온 것만 그 이상 이하도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집에서 전화로 시세 조사만 더 열심히 하는 게 임장이라는 거는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사실 내가 시간 내서 가는 만큼 얻는 게 또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전 조사가 안 돼 있으면 내가 뭘 봐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물론 이것도
초보자분들도 경험이 많이 쌓이고 공통적인 게 있거든요. 초보자분들일수록 더 준비를 많이 해서 가야 된다. 뭘 봐야 될지 체크리스트를 꼭 작성해서 가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초보자분들일수록 좀 얕은 지식으로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막 아는 척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의견을 들으러 간 거지 브리핑 우리가 하러 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하는 이야기를 좀 경청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틀린 얘기를 할지언정 말을 끊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분들이 좀 말하면서 신날 수 있게 되게 잘 아시네요. 약간 이런 리액션이지 않습니까? 더 이제 정보가 나오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말을 거기서 막 하고 내가 아는 척을 해야 된다 이런 또 강박관념이 있는 초보자분들도 있거든요. 메모장 건 제발 꺼내지 마세요. 너무 초보티나. 차라리 음성 녹음을 하고요. 들으세요. 말이 빠르시기 때문에 보통 부동산 사장님들이 못 적어요. 초보티가 너무 난다라는 거에서 메모한다는 건 내가 듣기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집에서 복기를 하세요. 차라리 음성 들으면서 집에서 메모장에 적으시길 정리를 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근데 질문, 초보 티가 나면 왜 안 돼요? 경매라고 밝혔다는 전제로 초보자가 경매로 받을 거란 기대도 별로 안 하게 되고 경험이 있어야지 이분이 매물을 자기한테 줄 것 같고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흐름을 놓치거든요. 적다 보면 또 놓친 얘기는 또 기억이 안 나고 그럴 바엔 그냥 대화를 충분히 하고 그거를 적는 게 낫지 적느라고 대화하는 게 집중이 안 되면은 사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손한 태도. 제가 임장을 하면서 확률로 치면은 거의 90% 이상으로 정보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넣거든요. 그 상대방이 이제 공인중개사건 아니면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건 질문을 뭘 하더라도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왜냐면 그들은 사실 우리가 되게 귀찮을 수 있거든요. 최대한 공손한 태도를 하면 상대방이 그래도 정보를 줍니다. 물론 우리가 편하게 해야겠죠. 여기 누수가 있어요.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게.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건 아무리 귀찮아도 한 글자 세 글자이기 때문에 대답을 해주거든요. 단답으로 할 수 있게. 꼭 문장으로 해야지 그게 값어치 있는 정보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어쨌든 추가적으로 비용이 나갈 게 있는지 그 건물에서는 확인을 하는 건데 그런 건 이제 yes 아니면 no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손하면서도 상대방 대답하기 편한 질문법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게 세 번째.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상대방이 좀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가시면 좋습니다. 임장 가가지고 사람한테 상처받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가서 엄청난 정보를 얻어올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러진 않거든요. 상대방이 정보를 안 줄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고 갑니다. 당했을 때 타격이 없거든요. 왜냐면 난 이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기대치가 높아져 버리면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상처가 크다. 그래서 임장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하는데 그런 기대치를 내려놓고 가면은 좋습니다. 우리가 물건 한두 개 보고 한두 개 임장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임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타격이 상처를 받지 않아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해서 가면 좋겠다. 얘기한 게 또 빌라 임장 기준이었잖아요. 난이도가 있는 빌라 임장. 이게 더 어려운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인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라와 아파트를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빌라는 같은 평수여도 개별성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구조도 다 다르고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봐야 되고 향이 어딘지에 따라서 또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변동성이 빌라가 크다면 아파트는 이제 구조가 다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를 하시는 부동산 입장에서도 중개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몇 동 몇 호 하면은 바로 그 구조랑 반개수 향이 나오거든요. 근데 빌라는 무슨 빌라 몇 호 해도 그 주소를 찾아보고 로드뷰를 보고 도면도를 따로 봐야 됩니다. 중개하기는 굉장히 까다로운데 수수료는 아파트가 보통은 더 비싸니까 아파트 수수료가 훨씬 더 높죠. 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중개하기는 편리한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빌라 임장이 아무래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빌라를 여쭤봤을 때 중개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하려고 하지 빌라에 대해서 물어보면 보통은 안 좋게 얘기를 하거나 그거 하지 말고 아파트를 하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틈새 시장으로 빌라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찾아서 연락을 드리고 방문해서 얘기 나눠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찾는지는 강의를 듣는다던가 이러면 제가 알려드리곤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동행 임장을 같이 가잖아요. 네. 뭐 직접 이제 빌라 동행 임장을 가시는데 네. 어떤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 단톡 방이 결성이 되면 바로 투표를 받습니다. 임장 가능한 날짜를 투표를 받아서 조편성이 들어갑니다. 3일 전쯤, 4일 전쯤 추천 물건을 드립니다. 임장 날짜 미리 정했으니까 그 날짜에 요 물건 임장하러 가겠습니다.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을 띄워드리고 그 물건에 관할 법원에 그날 아침에 가서 입찰하는 거 보고 점심 먹고 오후에 그 물건 임장하러 가는 건데 그냥 임장 가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장하기 전에 사전 조사가 돼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미션으로 이 물건 임장할 거니까 하루 전까지 사전 조사, 가격 조사, 임장할 때 뭘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각자 정리를 해보세요라고 이제 미션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실제로 저랑 같이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건물의 하자라든지 주차 공간이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는 잘 되고 있는지 가격 조사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제가 직접 이거는 다 다니고 있고 이건 앞으로도 제가 직접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랑 가장 가까이 조별로 식사도 하고 하니까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고 실제로 물건도 임장을 하지만 그날 뭐 투자에 대한 고민 개별적으로 좀 듣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넘기진 않을 겁니다. 처음엔 이제 물건을 보고요.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분들 또는
일단은 집주인분한테 이제 문의를 드립니다. 하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하고 경매로 나온 집도 확인을 합니다. 물론 부재중일 수도 있지만 배를 눌러봐요. 그런 행위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우리 교육생분들한테는 용기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고 그냥 따라하시면 되는 거니까. 빌라 임장할 때 뭘 확인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정리해서 쭉 말씀을 드린 뒤에 부동산에 방문을 합니다. 부동산에 방문해서 조사했던 거를 쭉 제가 브리핑을 해서 이 물건은 요 정도에서 요 정도 가격 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범위까지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날 임장했던 분들 중에서 다 입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반절 이상은 보통 입찰에 참여를 하십니다. 같이 이제 가격 조사를 했으니까 믿음이 가겠네요. 그 가격에 대해서. 제가 주도를 하거든요. 제가 부동산 사장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해서 가격을 레인지를 정해드리는 거는 그 물건이 유일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강생들이 조사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드리는 방식이라면 임장하는 물건은 제가 물건을 찾아드리면서 제가 조사를 해서 제가 범위를 정해드리기 때문에 사실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가격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낙찰 받고 나서 또 애프터 서비스들이 있죠. 정말 입찰만 하면 되는 거죠. 조사까지 제가 했으니까. 제 목표는 이제 모든 그 기수 교육생분들이 종강하고 나서 한 주 내에 모든 분들이 최소한 한 번 정도 입찰은 하게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실제 조사까지 하고 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입찰에 참여까지는 합니다. 낙찰이 바로 되지는 않지만. 저도 교육생분들이랑 평생 가는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임장은 남한테 넘길 수 없겠다. 힘들지만 직접 해야겠다. 강사가 힘들수록 교육생들의 만족도는 올라가는 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제가 직접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이제 피드백을 합니다. 하루에 3-4개 정도 메일이 오는 것 같거든요. 계속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데 어제 받았던 메일 중에 이분이 낙찰을 진짜 잘 받았거든요. 진짜 잘 받았는데 그 물건이 입찰자들이 되게 보수적으로 가격을 썼어요. 2등이랑 차이가 2,500만 원이 난 거예요. 이분이 낙찰을 2억 2,500만 원에 받았습니다. 근데 2등이 2억 300인가? 그렇게 받아서 거의 2,2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조사한 가격이 2억 7천에 매매가 된다라는 걸 조사를 했었어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2,300만 원 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메일로 잘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분은 더더욱이 이 근처에서 사시는 분입니다. 그 동네를 더 잘 아시지 않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기를 심어드렸고 실제로 매매를 그거보다 더 비싸게 했습니다. 2억 7,500에 매매를 했어요. 2억 2,500에 받았는데 계약서를 한 달 만에 썼어요. 잔금은 2달 뒤라서 좀 아쉬워하긴 하셨는데 3달 안에 소유권이 바뀌는 건데 그래서 2,500 차이가 났고 비싸단 소리를 들었대요. 또 심지어 거기 살고 있는 점유자분한테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 조사하기로는 매매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뭐 1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본인은 했는데 한 달 만에 계약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조언한 대로 4일 전에 계약서를 썼다고 이제 메일을 주셨습니다. 본인이 잘못 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한마디가 사실 그게 아니었으면 이분이 또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월세 돌리거나 이렇게 잘 팔리는 건데 그러면 이제 2년 이상은 묶이는 거니까 아니면 전세를 놔도 사실 주택수는 늘어난 채로 가야 되니까 큰 힘이 됐다고 해서 또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이런 메일들이 진짜 피드백을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진짜 힘이 되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